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한 시간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예, 본인이 하는 일과 전혀 관련 없는 그 다른 게 아니고 네. 외국에서 네. 특별히 모셨습니다. 누구를요? 네.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에요. 프랑스에서 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우리가 요새 제일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네. 그 꼰대. 네. 야, 이게 꼰대 아니야? 막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불만이 있고 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연배가 있는 대로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게 뭔가 시대의 변화와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렇죠. 일들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서 그런 문화가 조금 더 근로시간이 짧고 휴가가 많고 좀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정착돼 있는 국가의 기업 문화는 어떤가 라는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프랑스 분입니까? 프랑스 분이죠. 좋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예, 그 곽원철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고 직장생활도 한 10몇 년 한 순수 한국인입니다. 2097년에 IMF 직전에 네. 막차를 타고 직장생활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운이 좋았습니다. 10수년 동안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9년에 프랑스로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위기를 다 모면하셨어요. 예. IMF 모면하시고 글로벌 금융위기 모면하시고. 이게 돌이켜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2009년에 이제 그 프랑스로 건너가서 네. 거기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2011년부터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프랑스의 에너지 관리 대기업에서 전략 업무를 담당하고 지금 8년째 9년 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분이 네. 지금 프랑스에 계시기를 하고서 지금 휴가로 한국에 잠깐 오셨는데 휴가로 한국에 올 정도면 휴가가 기신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여기서 쓰시는 우리나라 언론에다가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쪽의 어떤 문화들, 기업 네. 문화라든지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한국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칼럼을 좀 쓰고 계시고 또 다른 칼럼은 그 유럽에 있는 스타트업 네네. 관련한 산업들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근데 그걸 왜 쓰시는 거예요? 뭐 시간이 남으니까는 물론 아니고요. 이제 지금 경향신문에 쓰고 있는 칼럼은 이제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들 제가 이제 네. 프랑스에서 살면서 느끼는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 주변의 동네에서 이제 이웃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겪는 것들, 제도적인 변화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과 프랑스의 다른 점들 특히 저는 이제 또 한국에서 교육도 받고 또 직장 생활도 뭐 10몇 년 하고 네네. 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른 이런 것들은 좀 다르네 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프랑스 대기업 정규직입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뜯깁니다. 저도 물론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았지만 네. 또 우리나라의 프랑스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뭐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잠시 머무르셨다든지 그런 좋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면 택시 운전하신 분도 있죠. 예, 택시 운전도 하신 분도 계시고 뭐랄까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복지 시스템 좋잖아요. 뭐 학생들한테 다 해주고 그 돈은 누군가는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복지 시스템에서 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복지 시스템하고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들은 보통 수혜자죠. 네네. 그렇죠. 거기서 공여자,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관점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다르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가져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는지 권 기자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취지에 맞는 이야기를 좀 끌고 가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요새 회사에 가보면은 52시간 근무 때문에 6시에 칼퇴근을 하는 부하 직원을 바라보는 상사의 시선과 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젊은 직원의 시선. 그리고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그럼 휴가를 가려고 그러는 젊은 사람들과 휴가를 보내기 싫어하는 우리 부장님의 갈등.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개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조직이라는 문화 그리고 제도가 제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제도나 기업 문화가 먼저 도입이 돼 있는 곳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 기업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돼야 또 성과가 나고 경제도 성장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갈등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이게 먼저 해본 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그 안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또 높여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빨리 퇴근하는 애들 보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 일 다. 너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안 나는 거 그쵸, 아니냐? 그쵸. 그러면은 이미 정착이 돼 있는 곳에서 항상 성과가 안 나야 될 텐데.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정착이 돼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프랑스 하면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알프스를 또 끼고 있는 네네. 거기서 스키도 타고 여름에 또 지중해 가서 놀고 그리고 뭐 여름 전 365일 중에 한 20% 이상을 휴가를 간다. 정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휴가가 감당이 안 될 지경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있는 휴가를 다 못 써요. 네, 그럼요. 안 보내주거든요. 네. 아, 그러면 네. 그 어떤 정도인지. 휴가가 어떤 식으로 갑자기 휴가가 충격파가. 어떤 식으로 좀 휴가가 좀 20%. 구성이 돼 있어요? 와. 휴가는 보통 이제 그 대기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5주에서 6주 정도 워킹데이로 주어지게 되어 있고 또 근무 연한에 의해서 이제 또 더해지는 것들이 있고 네. 또 이제 또 지식사업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인데요. 35시간이요. 35시간 와, 근무지만 PD님들 표정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화나셨어. 지금 그 지금 몇 시간째 일하고 계신 거예요, PD님? 퇴근하고 하시는 거라서 또. 네. 근데 반전을 말씀드리자면 네. 35시간 근무지만 프랑스에서도 사실 지식 산업에 그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사실 35시간 안에 일을 끝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약간 네. 플렉서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대기업에서 지식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35시간 이상 어느 정도 근무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도 52시간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서 그걸 따로 별도 휴가로 주게 돼 있습니다. 몰아서. 일한 만큼을 아. 네네. 네네. 예. 그래서 사람마다 틀리고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충 쉬어보니까 한 연간 45일 정도? 와, 한 달 반. 아니죠. 두 달 워킹데이로 45일. 워킹데이로 45일. 워킹데이로 45일. 아. 9주입니다. 9주. 말이 잘 안 이어지지 않네. 9주를 다 못 쓰면은 현금으로 안 줍니다. 아, 네. 저희도 안 줍니다. 근데요, 네. 구준화되는 휴가를 쓴다 그러면 사실 제가 아까 휴가를 다 못 쓴다고 말씀드렸다는 게 제가 실제로 휴가를 써보려고 그래도 뭐 한국은 휴가가 그보다 훨씬 적긴 하지만 이걸 여름 휴가 조금 쓰고 연차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나눠서 쓰고 나면 사실 휴가를 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일을 하다가 또 흐름이 막 끊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일과 휴가를 좀 어떻게 배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조직적으로도 뭐 누구 갑자기 없고 막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프랑스에서는 그게 다 기본적으로 그게 뭐랄까 그게 이제 서로 약속되고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로 미리미리 이제 휴가 스케줄을 짜서 계획을 잡아서 이제 최대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예. 그것들을 미리미리 계약하는 습관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들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준화되는 휴가를 업무 공백 없이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예, 예. 네네. 팀장이나 동료들이 뭐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예. 저도 한 달 동안 이렇게 업무 쉬다가 와 보면은 이게 막 끊어져 있고 그러니까요. 네, 뭐 예, 다시 네네. 복귀하기가 너무 좀 벅차고 내가 뭐 나름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도 다 홀딩돼 있고 이러면 네네. 이제 한국에서는 심지어 월요일날 그 휴일에 쉬고 와서 업무가 적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일요일날 와서 일하라고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아 도와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처음엔 헤맸는데 보니까 프랑스는 또 주위의 직장 동료들을 보니까 학교 시스템에 맞춰서 쉬더라고요. 학교 시스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학이 네. 프랑스 학교들은 방학이 보통 6주 공부하고 2주 쉬는 식으로 계속 사이클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6주 공부하고 2주 쉬고. 예. 그래서 오. 9월에 그 학기가 딱 시작을 하면은 네. 한 6주 정도 공부하고 10월 중간부터 뭐 만성절 방학이란 걸 한 2주 정도를 해요. 네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11월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한 6주 정도 지나서 12월쯤에 보면 또 중간에 또 크리스마스 방학 한 2주 하고 네. 1월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서 2월 달 되면 또 스키 방학 한다고 또 2주 쉬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하고 또 뭐 4월 달에 또 부활절 방학이 있고 그러다 이제 여름 방학은 한 2달 동안 쫙 쉬죠. 근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게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게 네. 저희 애가 만약에 그렇게 쉬면 네. 보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형적인 패턴이 제가 보니까 자 1년에 방학이 그래서 여섯 번인가요? 예. 예.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은 그리고 참고로 프랑스의 이 방학 그 사이클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유아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똑같이 쉽니다. 같은 날? 예, 다 같은 날. 같은 날 시작해서 같은 날 끝난다고요? 네네. 오. 모든 각급 학교가 모두 다 한 날 시작해서 한 날 끝나는데 네. 봄에 스키 방학은 이제 스키장이 이제 그 알프스 지역으로 한정돼 있고 이제 여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네. 순차를 두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역 A 지역은 야. 이때부터 이때까지, A 지역은 디테일하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래서 그게 네. 달력에 다 표시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휴가를 쓴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들리는데요. 예, 예. 스키 타라고. 프랑스가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네네. 중앙 정부의 힘이 굉장히 네네. 막강해서 국가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그 방학 시즌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분도 같이 쉬게 되면 보육 문제가 그렇게 보통은 이제 저희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다.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6번의 방학 동안에 이제 한 번 2주 동안 방학이잖아요. 네. 6주 동안은 이제 학교에다 맡겨놨다가 2주 방학 때는 첫 주는 아빠가 쉬면서 애들을 봐주고 네. 둘째 주는 엄마가 쉬면서 애들을 봐주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소진을 하고 여름 방학 때 이제 8주 동안에는 이제 처음에는 아빠가 5주 방학을 쓰고 네. 그래서 9주다 방학이 9주다 싶으면 죄송합니다. 휴가가 저처럼 휴가가 9주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짧은 방학에 한 주씩 번갈아서 쉬고 여름 방학 때는 8주니까 아빠가 처음에 1, 2, 3, 4, 5주를 휴가를 쓰고 엄마는 5, 6, 7, 8 이렇게 5, 6, 7, 8, 9 이런 식으로 쓰면은 중간에 한 2주 정도는 또 온 가족이 다시 쓸 수 있는 시간이 네,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대충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묻어나시는 분들이 그런 비판을 좀 자주 하곤 하시는데 이렇게 막 일도 많이 안 하고 시간도 적게 쓰고 그러면서 복지 쏟아주고 하다 보니까 유럽이 그렇게 힘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그럼 실제로 그 이사님이 혼자 생각하셨던 그 나의 과거와 지금 현재 말고 주변의 동료들도 많이 그런 얘기들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우리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좀 일을 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에 있는 건 아니야. 뭐 제로 금리에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평이 궁금했어요. 프랑스 국민들의 자평이 궁금해서요. 우리가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혹은 복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느끼는지가 궁금해요. 프랑스나 유럽은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렇게 뭐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렇게 네.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그렇죠. 인상 네. 비평 정도로 하자면은 프랑스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좌파 성향인 것 같지만 네.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굉장히 우파적인 사람들도 있고 예. 뭐 좌파적인 사람들도 있고 뭐 노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작년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노란적기 운동 네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또 굉장히 많은 극좌파도 있고 극우파도 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때려 부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사실 많아서 그런 분들 문제인데. 많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인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그런 분들도 있고 노조가 너무 강해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권을 지키고 뭐 어떤 그 노동 환경을 지키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제가 프랑스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홍세화 선생님께서 설파하신 똘레랑스라는 개념이 이제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책을 읽고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만은 똘레랑스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세금 내면서 살아보니까 똘레랑스도 똘레랑스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디베시테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치면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똘레랑스는 디베시테의 하위 개념 아닌가. 말하자면 디베시테가 나라의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나라의 프랑스의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정도 생각만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유지를 하려면은 톨레랑스를 가져야 되는 거죠. 네, 톨레랑스는 네, 수단인 그쵸, 거죠. 네, 네. 디백시대가 더 상위의 개념이고 그렇게 되면은 톨레랑스 개념에서 좀 모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가령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네. 예. 정말 너네가 톨레랑스를 지향을 한다면은 네, 네. 모든 생각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은 왜 수용을 안 하냐. 네. 그거는 디백시대에 반대되잖아요. 네, 네. 톨레랑스에는 맞을지 몰라도 그 상위 개념인 디백시대를 침해하는 아. 개념은 용납이 안 되는 다양성을 거죠.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성을 공격하는 개념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게 톨레랑스에 맞더라도. 왜냐하면 톨레랑스는 어디까지나 디베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톨레랑스를 지킨다고 디베시대를 침해를 하면 곤란한 거죠. 주제 갑자기 너무 생뚱맞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해야 될 주제도 되게 많아서 네네.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도로 문화, 차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기차가 먼저냐 자전거가 먼저냐. 프랑스에 그게 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꾸불꾸불 나 있는 거, 네. 그리고 도로에 그 트램 같은 걸 놓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인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도로를 구성할 때 네.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갈 수 네네. 있도록 도로를 구성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은 멀쩡한 도로를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멀쩡한 도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여기다 공사를 해갖고 화단을 이제 설치를 해서 고래를 이렇게 휘어나요? 휘어나요 일부러. 속도 내지 이거 말라. 진짜 싫어하겠다. 네. 우리 또 머스탱 타고 다니는데. 왜? 일부러 휘어놓고 뭐 하여튼 교묘하게 해갖고 갑자기 뭐 멀쩡한 그 길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별로 사용도 안 하는 뭐 자전거 주차대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일방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네. 그래서 한 번에 한 대씩만 지나갈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해서 차들을 괴롭히는 정책을 많이 쓰고 점점 더 도로를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줄인다. 예. 와, 우리나라는 못 늘려서 난리네. 그러니까요. 네. 점점 더 도로를 줄여서 차들이 점점 더 못 들어오게. 차가 너무 밀리잖아요, 그럼. 대신에 시내에다가 이제 그 도로 교통수단을 많이 확충을 하고요. 아, 대중교통? 네, 대중교통수단 특히 트람 같은 거. 트램. 예, 트람은 그 차를 보완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차 갖고 오지 말라고 까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트람을 깐다는 얘기는 네. 너 여기 차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그 시내 중앙 차서 가장 큰 이제 대로에 네네. 그 메인이 되는 대로가 원래 8차선에서 10차선 정도 도로 거긴 큰 도로가 있네요. 있는데 네. 제가 오던 2011년부터 해갖고 거기를 다 갈아퍼갖고 거기 가운데 6개 차선을 다 6개에서 8개 차선을 다 트람으로 깔아버렸어요. 그럼 차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두 개 차선 2개만 남겨놓은 거죠. 잔인하네요. 네, 정말 잔인하죠. 잔인할 정도. 저는 그래서 그 도시에 살기 시작했서부터 계속 그 메인 도로를 계속 우리나라 치면 뭐 세종로 정도, 의사당로 정도를 네네네. 계속 갈아서 저걸 도대체 공사 언제 끝나는데 2015년에 끝나긴 끝나더라고요. 근데 다 트램으로 깔아버리고 차는 못 들어오게 너무 편합니다. 우리 자동차 마니아 아니, 이조 앵커.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자동차 얘기보다도 사실 그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프랑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분 가운데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 그 프랑스에서도 자동차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계실 네. 테니까 자꾸 이렇게 차 없애는 것만 써봐라. 그럼 자동차 회사가 힘들어. 물론 해외 수출도 많이 하겠지만 자꾸 왜 국가가 우리 기업을 힘들게 만드느냐라는 특히 노조에서도 반발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로 것들을- 따지면 산업계라고 불리는. 그렇죠. 산업계의 반발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까? 이게 현실화되는 그 어떤 의사결정 과정. 의사 결정을 어떤 식으로 설득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누노와 푸조를 어떻게 제압했냐. 복잡한데요.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반발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네. 그 유럽이 또 정반합의 네, 나라지 네.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면 반드시 반대하는 쪽이 있고 네. 뭐 그 중에서는 과격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돌 던지고 이제 불 지르고 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습니다. 예. 그래도 밀어붙입니다. 그 밀어붙이고 설득도 하고 해야 될 건 하고 논리적으로 계속 여론전을 하고 꾸준히 해서 결국엔 밀어붙이고
또 숫자와 데이터로 계속 설득을 하고 더 좋아졌다라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 예.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이게 또 그 논리적 말싸움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무대뽀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아무리 이게 들고 일하시는 분들도 데이터와 논리로 설득이 안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늘 그 모신다고 하길래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를 혼자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답은 없을 거라고 애초에 예상을 했었고, 다만 이런 식으로의 문화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참 좋더라, 또 어떤 것은 좀 우리가 더 나은 것 같더라,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그 정도의 그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권 기자도 좀 마무리 지어주시죠. 저는 오늘 모셨을 때 듣고 싶었던, 제가 얻고 가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그 갈등의 해소예요. 네네. 우리나라가 뭔가 갈등이 생겨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네. 근데 그 갈등하고 다른 갈등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이때는 분명히 피하 구분이 명확해서 이렇게 둘이 싸웠는데 네네. 다른 갈등 요인이 생겨버리면은 갑자기 그 피하가 좀 애매해지면서 이게 우리 편이야, 네 편이야 그쵸, 하면서 그쵸. 이게 되게 애매해지면서 이렇게 싸우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정치 지형으로 나눠버리면서 내가 거기 동의하지 않아도 나의 정치 지형이 이쪽이니까 그쪽을 해야 되나, 이런 혼란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네네. 사람들이 결국 복잡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곽 기자님을 모시면서 이런저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52시간을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휴가의 문제라든지, 우리는 그 갈등을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그쵸.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저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이상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경험해본 나라 입장에서는 이 갈등들이 어떻게 문화화돼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은 해요. 네네. 하지만 정답이랄 거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 갈등을 인정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보려면은 오히려 그 프랑스 사례뿐만 아니라도 뭐 해외 사례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갈등이 저 나라에선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네네. 저 나라에선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를 좀 객관화한다 그럴까? 지금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가 아니고, 네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나처럼 분노하는 사람이 저 나라에는 어떻게 행동하는구나, 저 나라에는 어떻게 행동하는구나를 통해서 서로 좀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주제 너무 많은데. 자, 오늘 아쉽네. 제가 한 말씀,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에요. 시간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이야기 했어요, 들으려고 지금. 모신 거니까요.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너무나 너무 치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제 포털 뉴스 중에 항상 그렇지 않겠지만 포털 뉴스 중에 뭐 사회 관련 뭐 무슨 뉴스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7개 정도가 생존권 보장, 뭐 결사, 뭐 이런 뭔가 네. 8번째는 연예인이야. 이런 것 10개 뉴스 중에 7개, 8개가 막 네네. 목숨 걸고 뭐 이런 거더라고요. 네. 아니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목숨을 쉽게 거는 것 같게, 그러니까 언어 자체도 네. 뭐 결사항전이라든지 뭐 생존권이라든지 죽고 사는 거에 관련된 거를 너무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런 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전 세계 7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렇게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니, 그게 어떤 수사적인 거든지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거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걸렸고요. 또 이 부분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랑스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나았지만 못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 프랑스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갈등들이 있고 그건 걔네들의 문제고요. 네. 우리가 뭐 걔네들의 문제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이런 나라들을, 우리보다 먼저 좀 앞서 겪은 나라들을 좀 이렇게 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후발주자의 장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따라가면서 얘네들이 잘한 거는 뭐 좀 배우고 우리도 좀 해보고, 못한 거는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참고를 하면은 그만큼 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길이고. 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선진국이라고 막 따라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또 그렇다 그래서 그 선진국에서의 좋은 점들을 취합해서 배우는 거를 또 주저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그 프랑스에서 실제로 그 모든 생활을 프랑스에 체감하고 계시는 분을 직접 모셔서 과연 프랑스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곽원철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